노인가 바다. 노인은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고기잡이를 했다. 날마다 바다로 나갔지만 지난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간 한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 노인이 살리오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살리오란 운이 막혀버려 재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소년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배를 따라 나섰는데 첫 주에 큼지막한 고기를 3마리나 낚았다. 그러나 소년은 노인이 날마다 빈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바닷가에 나가 노인을 기다리다가 낚싯줄이며 갈고리 착살과 돛대에 감긴 돛을 거들어 날라주었다. 돛은 밀가루 부대로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는데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것 보였다. 노인은 여위고 엉성한 데다 목덜미에 주름살이 기게 패여 있었다. 열대지방 특유의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사한 탓으로 야윈 부어에는 피부에 갈색 반점이 얼굴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다. 소년은 큰 고기를 잡을 때 힘껏 밧줄을 당겨 잡아당기면 생긴 상처가 문장처럼 깊게 박혀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상처들이었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낡고 늙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활기에 넘쳐 있었으며 패배를 알지 못했다. 조국배를 끌어 올려놓은 뒤 두 사람은 두구로 함께 올라갔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실은 할아버지하고 다시 배를 탔으면 해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으니까요. 노인은 전부터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쳐왔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 좋아했다. 아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이제 재수 좋은 패를 쳤으니 그냥 거기에 남아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는데 우린 3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래, 알고 있어. 내가 널 믿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할아버지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전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 알아. 물론 그래야지. 아버지는 신념이 깊지 못해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에겐 신념이 있잖아요. 노인이 소년을 돌아보며 눈을 끔찍했다. 그럼요.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저 보고 늘 집으로 날라요. 좋지. 우린 고기잡이 동지니까. 테라스에 한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의 많은 나무가 노인을 놀려댔다. 그러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어부들은 그런 노인을 가엾게 여겼으나 그런 심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단지 조르라든지 낚싯줄을 들여왔던 바다의 깊이, 최근의 좋은 날씨에 대해 아니면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그날 재미를 본 축들은 도세치에 칼질을 해서 2개의 널빤지에 기다랗게 눕혀놓고 그 판자 양쪽에 한 사람씩 비틀거리면서 어류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아바나 시장으로 운반해 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해 건너편에 있는 공장에서 서로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달아 올린 뒤 간을 빼내고 진어매를 자른 다음 껍질을 벗기고 살을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을 쳤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항구 건너쪽까지 상어 공장의 생선 냄새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가 그나마 그치고 만다가 테라스에 햇볕이 잘 들고 상쾌해서 냄새도 나는 듯 마는 듯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응, 노인이 대답했다.
그 맥주잔을 든 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가서 내일 쓸 정어리를 좀 구해올까요? 넌 가서 야구나 하렴. 아직은 나 혼자서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어망을 던질 테니까. 하지만 전 지금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고기잡이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맥주를 샀잖아. 그걸로 됐어.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줬을 때던 게 제가 몇 살 때인지 일이요? 5살이었지 아마. 내가 그때 꽤 힘쓴 놈을 하나 잡아 올렸는데 그놈이 배를 산산조각 낼 뻔했지. 너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기억나니? 생각나는 건 그놈의 꼬리를 철썩거리는 통에 가로대가 부러지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후려갈리던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저를 뱃머리 쪽으로 떠밀어 버리던 거며 배 전체가 요동치는데 큰 나무를 찍어 넘기듯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내리치던 소리 이윽고 내 몸에서 늘 큰한 피비린내가 나던 것도 기억해요. 정말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었던가?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간 다음부터의 일은 다 기억하고 있을걸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더니 자애로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너가 내 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나가서 모험이라도 해보겠는데 하지만 너한테는 부모님이 계신데다 또 너는 지금 재수 좋은 배를 타고 있잖니.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도 4개쯤은 구해올 수 있어요. 내 미끼는 오늘치도 아직 많이 남았다. 괴짝이 소금으로 절여뒀어. 싱싱한 걸로 4마리만 가져올게요. 정 그렇다면 1마리만 가져오너라. 노인은 희망과 자신을 완전히 잃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미풍이 일 때처럼 희망과 함께 자신감이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2마리만 가져올게요. 소녀는 고집을 부렸다. 그래 2마리만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성격이라 일단 한번 결정하고 나면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양보했던 걸 깨달았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진정한 자부심에 손상을 주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류가 이대로만 있어준다면 내일은 재수가 좋을 거야. 내일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요? 멀리 나가 보려고. 그래도 바람이 바뀌면 돌아와야지. 날이 바뀌기 전에 나가야겠다. 저도 주인을 졸라서라도 멀리 나가볼게요. 할아버지가 만일 진짜 큰 놈이라도 잡게 되면 옆에서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말이에요. 너 주인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싫어할걸? 그래도 새가 물고기를 찾고 있는 거나 또 주인이 보지 못한 걸 봤다고 우겨서 돌고래를 쫓아 멀리 가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시력이 그렇게 나쁘냐?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 사람은 거북 사냥을 나간 적이 없을 텐데. 거북 사냥을 하면 눈이 이상하거든. 할아버지는 머스키토 앞바다에서 몇 년씩이나 거북 사냥을 했는데도 아직 눈이 좋으시지 않나요? 나야 원래 좀 특이한 늙은이니까. 하지만 정말 큰 고기를 잡히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럴 거야. 요령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봐요. 그래야 정어리를 잡으러 가시오. 그들은 노인의 조각배에서 고기 잡는 도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었고 소녀는 낚싯줄이 든 나무 갯짝과 갈고리대, 긴 창살이 달린 작살 등을 손에 들었다.
조각배의 고물 밑에는 미끼통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큰 고기를 낚아 올릴 때 후려치는 몽둥이가 있었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없었지만 돛과 굵은 밧줄은 이슬에 맞으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자고 하는 편이 나았다. 노인은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에 훔쳐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갈고리나 작사를 배에 놔둠으로써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인의 오두막 집으로 가서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돛을 감은 돛대를 노인은 벽에 세워놓았고 소년은 나무 상자나 다른 고기잡이 도구들을 그 위에 놓았다. 돛대는 오두막의 단칸방만큼이나 길었다. 그 오두막집은 구아노라는 종려나무 싹이 딱딱한 껍질로 지은 집이었다. 안에는 침대와 테이블, 의자 그리고 진흙으로 된 바닥, 한 구석에 불을 피워 음식을 끓이는 부뚜막이 있었다. 질긴 구아노 잎을 여러 장 겹쳐놓은 갈색 벽에는 예수의 성심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의 채색 그림이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한때는 그 벽에 아내의 사진을 걸어 놓았으나 사진을 볼 때마다 쓸쓸해져서 떼어 놓았다. 지금 방 한구석에 선반이 세탁해둔 셔츠 밑에 그 사진이 놓여 있었다. 뭐 좀 드실 게 있나요? 현미쌀밥 한 그릇과 생선이 있지. 너도 좀 먹을래? 전 집에 가서 먹어야겠어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우지. 그냥 차게 먹어도 되고. 제가 투망을 가져와도 될까요? 좋고 말고. 노인에겐 투망이 없었다. 소녀는 노인이 그것을 언제 팔아버렸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지어낸 대화를 날마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 현미밥도 생선도 없다는 걸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은 재수가 좋은 숫자야. 내장을 빼도 1000파운드 넘게 무게가 나가는 큰 놈을 내가 잡아온 걸 봤으면 좋겠지. 전 투망으로 정어리나 잡으러 가겠어요. 할아버지는 문가 쪽 양지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래, 어제 신문에 하나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이 있다는 것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긴지 아닌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아래 정말로 신문을 꺼내오는 것이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이 신문을 주더구나. 정어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가 드실 것하고 제가 쓸 것을 같이 얼음에 채워 놓은 다음 아침에 나누어 가져가요. 제가 돌아오거든 야구 얘기 좀 들려주시고요. 양키즈 팀이 진리가 없지.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이 걱정이 되는데요. 양키즈 팀을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하란 말이야.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과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 모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가 신시내티의 레드 팀이나 시카고의 화이트 삭스 팀까지 겁내겠는걸? 그렇지. 뜻수가 85로 된 복권을 한 장 사는 게 어떻겠니? 내일이 꼭 85일째 되는 날이거든. 87일째 최고 기록을 내셨으니 87은 어떨까요? 그래, 한 장만.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서 꾸지? $2 50센트쯤은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려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엔 빌리는 거지만 다음엔 구걸하게 되니까. 할아버지,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9월이란 걸 생각하셔야 돼요. 9월엔
큰 고기가 오는 때지. 5월은 누구든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달이지만 그럼 전 정어리를 구하여 가겠어요. 한참 후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이미 해가 진 후였다. 소년은 침대에 있던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와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늙었지만 두 어깨에 아직도 억센 힘이 넘쳐 있었다. 목덜미에 선도 팽팽하면서 잠들어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주름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입고 있는 셔츠는 그의 도처럼 여러 번 기운 것이었고 그나마 햇빛이 바랬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눈을 감은 얼굴에는 생기가 있었다. 무릎 위의 신문은 그의 팔목에 눌린 채 저녁의 미풍에 펄럭였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노인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그는 곧 미소를 지었다. 그게 뭐지? 저녁밥이에요. 하지만 난 그리 배가 고프지 않단다. 그래도 드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고기도 못 잡아요. 안 먹고도 저는 잡았었는데. 노인은 신문을 접으면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냥 두르고 계세요. 제가 곁에 있는 한 밥을 드시지 않고는 고기잡이도 못하시게 할 거예요. 그럼 부디 오래 살면서 너 몸이나 잘 돌보렴.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까만 콩밥하고 바나나 튀긴 것, 그리고 스튜 조금이에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이중으로 된 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왔던 것이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 등을 꺼냈다. 이걸 누가 주던? 마틴이 주었어요. 테라스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할아버지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번엔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뱃살이라도 주어야겠다. 이번 말고도 전에 음식을 주곤 했었니? 네, 그래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더 좋은 걸 줘야겠다. 그 사람 우리한테 퍽 친절하구나. 맥주도 2개나 줬어요. 나는 깡통 맥주가 제일 좋아. 하지만 오늘 건 병맥주예요. 해튜 맥주죠. 병은 돌려줄 거예요. 고맙다. 그럼 먹어볼까? 아까부터 잡수시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드시기 전까지 뚜껑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녀는 다정한 말투로 노인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먹자. 난 그저 손을 씻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손은 어디서 씻으셨다는 거지? 소녀는 고개를 가였던 거였다. 마을에서도는 큰 거리에 둘씩이나 거쳐 내려가야 했다.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할아버지를 위해 물을 길러왔어야 하는 건데. 비누랑 깨끗한 타월도 가져오고. 넌 어째서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다음엔 겨울에 입을 셔츠랑 재킷, 신발과 담요도 더 갖다 드려야겠다. 소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스튜가 아주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아메리칸 리그에는 역시 양키즈 팀이 최고야. 노인은 흥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졌는걸요. 별것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활약할 거니까.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디마지오가 나타나면 달라지지. 블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시합이라면 나는 당연히 블루클린 편을 들겠어. 그러나 딕시 슬러가 옛날 야구장에서 멋지게 직구를 던지던 일들이 생각나는군. 그런 멋진 강타는 없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멀리 쳐낸 걸 거예요. 그가 테라스에 왔을 때의 일을 기억하니? 나는 그 선수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지. 그래서 널 보고 말해보라고 했던 건데 너도 차마 말을 못했지. 그때는 참 바보 같았어요. 만약 말을 걸었다면 우리하고 함께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린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했겠죠. 나는 지금도 그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고 하던데. 아마 디마지오도 한때는 우리처럼 가난했을 테니 서로 잘 통할 거야. 내가 너 나이 때는 횡범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갔어. 저녁 때는 사자들의 해안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지. 알아요. 전에도 얘기하셨어요. 아프리카 얘기를 더 할까? 야구 얘기를 계속할까? 야구 얘기요. 유명한 존 제이, 맥글로우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종종 이 테라스에 나타나곤 했지. 하지만 성질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어서 한번 술에 취하면 다루기가 힘들었어. 그는 야구 이외에도 경마에 관심이 많았어. 늘 호주머니 속에 말 일람표가 들어있었고 전화를 할 때조차 말 이름을 댔단다. 훌륭한 매니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최고래요. 그가 주로 여기에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만일 듀로처가 매년 잊지 않고 이곳에 나타났었다면 내 할아버지는 듀로처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라고 말했을 게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진짜 누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예요? 류크예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예요? 둘 다 비슷비슷하겠지. 그래도 가장 훌륭한 어부는 바로 할아버지예요.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들은 많을걸. 천만에요. 괜찮은 어부나 훌륭한 어부도 덜어 있겠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최고인 건 사실이에요. 고맙다. 네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하지만 너무 큰 고기가 나타나서 내가 당해내지 못하면 네 칭찬이 부끄러워지겠는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운이 세다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여러 가지 요령을 알고 있어. 각오도 단단히 되어 있다. 아침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게 이제 잠자리에 드세요. 저는 이 그릇을 테라스에 올려두겠어요. 잘 자라. 아침은 내가 깨우마. 할아버지가 제 자명종이라니까. 내 자명종은 내 나이다. 늙은이는 왜 그렇게 일찍 잠을 깨는지 몰라. 영원히 잠들 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라는 걸까? 젊은이들은 늦잠을 잔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나 역시 그랬었지. 제 시간에 깨우마. 전 주인이 깨워서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사람만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알았다.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식탁에 불을 켜지도 않고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대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지를 둘둘 말아 그 속에 신문을 넣어 베개 대신 베었다. 담요로 몸을 감고 침대 스프링 위에 깐 신문지 위에서 잤다. 노인은 어렸을 적 보았던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길게 휜 황금빛 해안과 흰 모래사장과 높은 곳, 거대한 갈색 산들을 보았다. 밤마다 노인은 꿈속에 그 해안에서 살다시피 했고 꿈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고 파도 속을 뚫고 원주민들이 배를 저어 오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갑판에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맡았고 붓에서 불어오는 아침의 미풍 속에서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곤 했다. 무태 미풍 냄새를 맡게 될 때쯤 노인은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미풍 냄새를 맡았으면서도 너무 이른 시각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 솟아오르는 섬에 흰 삼봉우리를 보았고 카나리아 국도도 여러 번 한구며 정박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나 큰 고기, 싸움, 힘겨름에 아내에 대한 꿈 같은 것을 꾸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며
해안의 사자 꿈을 꿀 뿐이다. 사자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황혼 속에서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에 대한 꿈을 꾸는 일은 없었다. 노인은 곧 잠에서 깨어 열린 문으로 달을 쳐다보며 베개 대신으로 베고 있던 바지를 주섬주섬 꿰입었다. 판잣집 바깥에서 소변을 보고 소년을 깨우러 올라갔다. 그는 새벽 추위에 몸을 오싹 떨었다. 그러나 잠시 떨다 보면 몸이 따뜻해질 게고 또 힘차게 노을 젖게 되리라 생각했다. 소년의 집은 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희미해져 가는 달빛으로 그 모습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은 가만히 소년의 발을 잡았다. 이윽고 소년이 눈을 떴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의자 위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 앉은 채로 옷을 입었다. 노인이 나가자 소년이 따라 나섰다. 잠이 덜 깬 소년의 어깨 위에 노인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어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까지 내려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가에서 맨발의 어부들이 자기 배에 돛대를 나르느라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의 판잣집에 이르자 소년도 바빠졌다. 소년은 광주리에 담긴 낚싯줄 고리와 갈고리대에 착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배로 날랐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도구들을 배에 갖다 두고 와서 들자. 그곳에는 이른 새벽마다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느 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소년은 말끔하게 잠에서 깬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졸음이 가시는 중이었다. 응, 잘 잤다. 마놀리는 어쩐지 오늘은 자신이 생기는데. 저도 그래요.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쓸 싱싱한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그 주인은 고기잡이 도구를 직접 가지고 오거든요. 남이 자기 도구를 나르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 나는 너가 5살 때부터 도구를 나르게 했지 않니? 알아요. 곧 돌아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여기는 외상이 되니까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석 위에 공중공중 뛰어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집으로 갔다. 노예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것으로 하루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둬야 한다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노인이 먹는 것을 귀찮아져서 전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뱃머리에 물 한 병을 챙겨 두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온종일 견딜 수 있었다. 그때 소년이 신문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미끼를 들고 자갈이 섞인 모래를 밟으며 배가 있는 곳을 내려간 다음 배를 들어 물에 띄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은 노예에 묶어둔 밧줄을 노꼬지에 비틀어 매고 노깃을 물에 밀어 넣으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가기 시작했다. 벌써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간 시각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나 노가 물을 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끔 누군가 배 위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 고깃배에서는 노젓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고깃배들은 항구 밖으로 나가면서 각자 뱃머리를 돌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다. 노인은 오늘 멀리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무태 냄새를 뒤로하고 넓은 대양에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고 부른 곳까지 왔을 때 노인은 물속에 해초가 인광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이곳은 수심이 700길이나 움푹 꺼져 들어간 지점으로 해류가 바다 밑바닥까지 가파른 벽으로 붙여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모여 있었다. 새우와 미끼가 물었을 장고기가 수없이 많았으며 가끔 아주 깊은 곳에서 오징어 떼가들이 몰려와 있었다.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오가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도 했다. 노예는 어둠 속에서 아침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어 감에 따라 날치가 물에 차고 올라올 때 물의 진동이 느껴졌고 풋풋하게 세운 날개로 공기를 쉿 가른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바다에는 날치가 노인이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노인은 날씨를 대단히 좋아했다. 그는 새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였다. 특히 작고 가냘픈 검정색 제비갈매기는 물 위를 날며 언제나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먹을 것을 거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쌍했다.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어쩌자고 신은 잔인한 바다제비처럼 이렇게 약한 새를 만들었을까. 바다는 다정하고 아름답지만 갑자기 잔인하게 돌변할 수도 있는데 이 싱숭구진 바다에서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먹이를 찾아 떠도는 새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구나. 노인은 바다를 늘 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인 여성 명사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상스러운 말로 바다를 욕할 때가 있기는 해도 그런 때 역시 바다는 여자로 여겨졌다.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서는 낚싯줄을 뜨게 하라고 찌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상어의 간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모터보트를 사게 되었을 경우 바다의 남성 명사인 에마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로 생각했고 심지어 적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여겨 바다가 큰 은혜를 베풀거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끔 바다가 사나워지고 모질어질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을 거시련히 여겼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듯 바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배는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바다가 잔잔해서 노를 젓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조류의 덕택으로 배를 움직이는 힘의 3분의 1은 덜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처음 목적으로 여겼던 곳은 곳보다 훨씬 멀리 나오게 되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서 낚시질을 했지만 매일 허사였지. 오늘은 칼, 고등어와 다랑어, 떼가 모이는 곳으로 곳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거기에 큼지막한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노인은 날이 완전히 밝기 전 미끼를 꺼내려고 노를 놓았다. 이제 배는 조류에 맞게 심산이었다. 우선 미끼 하나를 40길 아래로 넣었다. 두 번째 것은 37길 아래로,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과 150길 아래의 푸른 물속으로 내려들었다. 낚시 바늘에 몸대는 미끼 고기 안으로 밀어넣어 단단히 꿰맸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쌓기 때문에 미끼는 모두 머리를 아래로 두고 매달려 있었다. 정어리들은 양쪽 눈에 달아놓았는데 그 모양은 마치 돌출된 낚싯바늘에 반달 모양의 화환을 씌운 것 같았다. 미끼의 국수한 냄새가 고기들의 입맛을 돋을만 했다. 소년이 노인이 항상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주었는데 그것은 제 비 던진 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줄에는 한번 썼던 푸른 정어리와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 연어 수놈을 매달았다. 연필 굵기만한 낚싯줄에는 초록색 수액을 실한 막대기가 하나씩
막대기를 하나씩 매달아 놓아 미끼를 조금 잡아당기거나 닿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으로 잠기도록 되어 있었다. 또 낚싯줄만한 40개짜리의 낚싯줄은 두 벌이 같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낚싯줄에 이어 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 물고기가 300개 이상까지 낚싯줄을 끌고 갈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낚싯대 3개가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낚싯줄을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를 것 같다.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자 저 멀리 물 위에 떠있는 다른 고깃배들이 조류를 가로질러 뜨뜻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수면 위에는 햇살이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바다의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노인은 바다를 내려보다가 어두운 물속 깊이 곱게 내리뻗은 낚싯줄이 보았다. 그는 낚싯줄을 휘어지지 않게 바로잡은 일에 누구보다 능숙했다. 그래야 근처에 오가는 고기가 바로 미끼를 물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끼를 놓을 수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종종 조류에 낚싯줄을 담가 놓았기 때문에 뱃길이 되는 곳에 낚시를 들이온다는 것이 실제로는 60길 수심에 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지. 노인은 혼자 생각했다. 단지 난 운이 없을 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니까 말이야. 재수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먼저 빈틈이 없어야 해. 그럼 운이 따를 때도 놓치지 않겠듯이. 해 뜬 후 2시간이 지나자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부시지 않았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배는 세척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 배들도 먼 해안 쪽에서 납작하게 보였다. 노인은 다시 생각했다. 난 아마 평생 동안 바라보아온 아침 햇빛 때문에 눈이 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았으니까. 사실 햇빛은 저녁에 더 강한데도 눈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침에란 말이야. 그때였다. 노인은 구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편 채 그 머리 위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날개를 뒤로 젖힌 비스듬한 자세로 끝파강했다는 다시 하늘로 올랐다. 뭘 본 개구나. 그냥 먹이만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은 새가 맴들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어 다가왔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이 위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도록 유지하면서 가까이 갔다.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잡이 할 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였다. 새는 더 높이 날아올라 가더니 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시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면을 향해 아래 내려왔다. 노인은 날치가 물 위로 튀어나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고 돌고래군 큰 돌고래야.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뱃머리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 하나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보통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에다 미끼로 정어리 한 마리를 달았다. 그것은 그물 쪽에 있는 쇠고리에 단단히 붙들어 맨 뒤 배전 너머로 들이웠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서 뱃머리의 구석진 곳에 감아놓았다. 그는 다시 노를 저으며 아까 그 검은 새가 수면 위로 낮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개가 비스듬하고 수면 근처에서 날치를 잡으려고 야단스레 활개를 치고 있으나 소용없는 짓이다. 노인은 수면이 불룩하게 불어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치의 떼는 바로 아래쪽에 돌고래가 물살을 헤치며 날치를 쫓고 있던 것이다. 돌고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날치가 물속으로 뛰어들 때쯤 잡으렸다. 때를 이룬 돌고래가 꽤 많이 지나서 그 날치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검은 새도 자신의 몸집에 비해
크고 빠른 날치를 잡을 가망이 없었다. 노인은 날치들이 자꾸만 튀어오르고 그것을 잡으려는 새의 부질없는 동작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고래떼를 놓쳐버렸군. 노인 생각했다. 놈들은 민첩하게 멀리 달리고 있어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마 혼자 뒤떨어진 놈을 잡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혹 그놈을 놓친다 해도 그 금방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 큰 고기 말이야. 그 녀석 어딘가엔 반드시 있을 거. 저 멀리 육지 위로 구름이 산처럼 피어나고 해안은 검푸른 산들 때문에 긴 초록색 산이 보였다. 바닷물은 검푸른 색이었는데 너무 짙어서 자줏빛에 가까웠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 붉은 가루를 뿌려놓은 플랑크톤이 보였고 작은 햇빛이 물속에서 이상한 색으로 반사되는 것도 눈에 띄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 깊은 곳에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플랑크톤이 떠있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물고기가 있다는 의미였다. 해가 더욱 높이 솟아오른 것이라든지 육지비 구름의 형태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새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수면 위에는 햇볕에 파란 해초가 배점 가까이에 자줏빛 고깔 해파리만 보일 뿐이었다. 해파리는 물살에 의해 앞뒤로 뒤집히면서 기분 좋게 거품을 뿜고 있었는데 자줏빛 긴 실꼬리들은 1야드가량의 물속에서 질질 끌고 다녔다. 이건 아구아 말라로군. 갈보년 같으니라고. 노인이 가만히 노를 저으며 물속을 들여다보니 긴 실꼬리 사이로 작은 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것하고 물건품 아래 그들이 숨어 있기도 했다. 작은 고기들은 이미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한 노인이라도 실수로 팔이나 손에 자줏빛 점액이 묻히게 되면 온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은 자국이나 종기가 생겼다. 아구아 말라독은 금세 온목으로 펴져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지갯빛 거품차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기만적인 것이어서 큰 바다거북들은 이것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서 눈을 감고는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거북이들이 해파리를 먹어버리는 걸 좋아했을 뿐 아니라 폭풍이 지난 뒤 해변에 걸어다닐 때 곳곳에 널려있는 해파리들은 단단한 구두창 아래에 펑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그는 녹색 자라와 대모거북에 품위가 있고 값이 더 나갔기 때문에 특히 더 좋아했다. 그러나 등껍질이 두렵고 경매하는 모습이 야릇한 데다 눈을 감고 고깔 해파리를 즐겨 먹는 크고 우두나 왕 바다거북을 볼 때는 경멸감으로 깔보기도 했다. 노인은 여러 해 동안 거북잡이 배를 타기도 했지만 거북에 대해서 신비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모두 거북에 대해 단지 측은하다.